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생활문화의 구체성을 묻는다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생활문화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 혹은 아주 그 내밀한 질문들을 좀 주셔서 어떻게 좀 답할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전체로 네 번째 질문이 되겠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뭐 작년하고 올해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드셨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공기관이 안 열리고 그리고 모임들을 할 수 없고 온라인 모임을 계속 하자니 참 어렵기도 하고 뭐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라는 게 계속 그랬었죠. 사실은 뭐 생활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모든 분야가 그랬었는데요. 오프라인 만남이 제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좀 정체기를 겪었던 게 생활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을 비롯해서 대안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사례에서는요, 아마 남양주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문화집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그 활동가들이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모임을 갖다가 갈증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화집도 안 열리고 다른 공간도 안 열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공간 대관에서라도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개인의 그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모임을 하는 팀들이 제법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뭐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주는 그 뭐랄까 위로 따뜻함이라는 것들을 계속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어, 그 코로나 시기 동안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입니다. 사실은 저 클래스 101 같은 그 클래스는 그 온라인에서 그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들 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형태가 어떤 거냐면 떤 수업을 듣고 싶다. 이를테면 뭐 프랑스 자수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패키지가 배달이 와요. 패키지를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데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등장했을 때는 그 약간 그 생활문화 관계자들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런 모임들이 잘 될까? 과연 저런 모임들이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것만큼 뭐랄까요? 그 완성도를 좀 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의 미래가 있다면 혹은 포괄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확장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저 숫자를 보시다시피 크리에이터 그 안에서 그 실제로 수업하는 사람 누적 크리에이터만 10만 9천 명이 됐대요. 뭐 물론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누적 크리에이터 정산액이 5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누적 회원 수는 3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성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뭐 그 키트를 보내준다거나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방식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긴 한데 상업적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생활문화 영역에 포함시킬 건가라는 고민들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고민하거나 말거나 온라인 플랫폼은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에서 계속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죠. 비대면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습니다. 대면에 대한 불편함들,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뭐죠? 식당에서 그 울리는 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벨 같은 걸 막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 수출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오지 않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그런 벨 넘어서 이를테면 비대면과 관련 내용들이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배달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앱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은행 같은 경우도 창구에 가는 것보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도 심지어는 그 비대면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면에 되게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는 거 말고도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그 생겨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로컬 텍트라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로컬 텍트가 그 이를테면 컨택트라는 말을 계속해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컨택트라는 말을 우리가 온택트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에서 접촉이라고 해서 온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 접촉이란 말로 온택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온택트란 말은 오프라인에서 아주 작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 아까 제가 그 동아리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라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어, 지역 안에서 이게 거대한 모임이나 행사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커다란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올까라는 그런 불안감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보다 지역 단위에서 친숙한 네트워크, 아는 얼굴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모르는 사람들보다 감염의 위험이 확실히 낮고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숙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계속 관건이 되는 거였습니다. 신뢰와 익숙함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점점 더 확장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어, 독일의 네베난이나 한국 당근마켓의 사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의 밀도를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베난이라는 건 독일에 있는 한 사이트인데요. 원래는 뭐 사람들끼리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혹은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뭐 그런 종류 활동들 하던 그런 공간이었대요. 근데 이 공간이 그 코로나 시대가 열리자마자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예술가들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나 우리가 하는 생활문화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공간을 그 임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음악회나 그런 활동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연결 그리고 사람들 활동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네베난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아르테 365라는 그 웹진에 문화체육진흥원의 그 네베난이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그 좀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오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독일어가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그 네베난 매거진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세한 소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독일어가 안 돼서 그냥 사진만 따왔고요.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베난을 통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캐롤을 부르고 모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그 뭐 사이트죠. 네, 사이트라고 할까요? 서비스라고 할까요? 지금은 대단히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는데 당근마켓입니다. 뭐 당근 하냐는 얘기들 뭐 안부처럼 많이 묻기도 하고 저는 뭐 당근에 가입하긴 했고 뭐 눈팅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아주 작은 지역, 그 구를 넘어서 동 단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예전에 그 중고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있던 그런 그 사기건이나 그 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사는 동네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컬택트랑 좀 일맥상통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 최근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네 안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필요한 모임들을 구성하거나 사람들이 저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당근마켓이 저걸 가지고 별도의 사업들을 런칭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만나는 기관 담당자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좀 제안을 드리곤 했어요. 당근마켓하고 저렇게 지역 기반으로 신뢰를 가지고 작은 모임들을 가지고 활성화된 모임들과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 제안 이전에도 뭐 이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팀들도 있고 이 제안 이전에 이미 당근마켓과 MOU를 체결한 기관도 있어서 사실은 뭐 그런 걸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점점 이런 종류의 모임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그 강조되고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어느 사업이나 어느 영역에서나 사실 성과 측정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 성과 측정이라는 건 참 그 고단한 지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과 평가라고 하면 정량 지표 많이 생각합니다. 뭐 몇 명이 왔는지, 언론 보도가 얼마나 됐는지, 프로그램이 몇 개나 진행이 됐는지, 뭐 그런 종류의 그 성과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혹은 몇 차례 그 프로그램 했는지를 가지고는 좀 측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절의 성과 측정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성과 지표의 변화 예상이라고 써놨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제가 그 현장에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나가보면 프로그램들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실제 프로그램의 강사 빼고 한 2명이나 3명 정도만 나와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더 많이 나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 특히 고령자들한테는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고 감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위험해서 사실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목숨이나 안전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의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들을 강제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개별 프로그램 하는 그 팀이나 강사들에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라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2, 3명 있는데 가면 저 혼자 그냥 그 모니터링 왔다고 근처에 뒤쪽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는 뭐 연기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뭐 저도 뭐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활동의 밀도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밑에 제가 썼는데요. 저런 게 점차 중요해지는 그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 다니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전하고 이렇게 사람이 적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해주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이전보다 밀도가 높아졌다. 이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좀 더 쪼개 들어가거나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거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활동을 더욱더 그 이렇게 심도 깊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관계도 이제 작은 사람들이 만나고 지역 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니까 관계가 좀 더 밀접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빠지면 계속해서 강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 참여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그 체크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주 많이 가까워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활동의 밀도가 중요해지고 성과 지표를 좀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봤던 그 평가 지표 중에 제일 그 뭐랄까 쓸만했다 혹은 제일 그 진전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건가라는 지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 지표였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그 생활문화 공동체 성과평가 연구라는 그 지표 사례였는데 물론 이 이후에 이것들이 본격화되거나 더 확장되거나 그러지는 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생활문화 활동들,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웃과의 신뢰, 그리고 친밀감, 뭐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정, 소속감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이 어떻게 변했는가. 좀 더 나가면 보편적인 사회 문제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기후 문제라든지, 뭐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그런 보편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든가, 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감수성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그 지표들을 쭉 붙여봤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런 거죠. 네. 내 삶에서 도대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삶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내 삶을 좀 보람차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다고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웃과 잘 알고 지낸다. 신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웃들을 믿을만한지.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옆집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이웃들이 뭘 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 뭐 많이 과장된 얘기죠. 우리 집 숟가락 숫자도 모르는데 옆집 숟가락 숫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만큼 서로 그 삶의 사정을 잘 안다는 얘기인데 사업들을 통해서 이웃과 얼마나 더 그 교류가 늘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그 큰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문화도시와 관련돼서도 문화도시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규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문화도시 규정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합리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 이상하는 문화도시가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애정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늘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다.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편이다. 사실 이거 되게 곤란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기른다고 하면 안 돼. 저희 주민님들인데, 고양이를 같이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이웃하고 고양이를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짜져 있으면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확실히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확실히 저는 뭐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2박 3일 가게 되면 고양이들 잘했을까 막. 그리고 그 주변에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억지로 부탁해서 고양이들 밥이나 물 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 저런 관계들이 더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 보편적인 그 인식들에 관련된 건데요. 환경, 기아, 전쟁 등 인류 사회 보편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위 사람들과 그 인류 보편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활동에 참여한다. 라는 것들. 이게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돼가는 과정들이 생활문화 사업 안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체크해보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웃과 지역사회 일들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 다음 문항도 재밌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저는 고향이 용인인데요. 용인에 종종 내려가는데 용인에 내려가서 한번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동네에서 내 고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구나. 라는 뭔가 약간 뿌리가 뽑힌 것 같은 느낌?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고향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일하는 공간에서만 가서 뭘 하는 거면 참 좀 허무하다. 내 바탕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드는데요. 근데 확실히 지역에 오랫동안 근거를 두고 사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지역의 자기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 발전 혹은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자기가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 될 수 있지만 예전에 박재동이라는 만화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80년대 배낭여행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 배낭여행을 다닐 때는 되게 그런 사람들 많았대요. 아, 우리 동네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동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최고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때는 사실은 경제적인 수준이 그렇게 다 높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딴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뚝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더 부응을 한다면 좀 다른 그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얘기들 좀 나오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귀담아 듣는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생각하고 배려한다. 아까 앞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1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없는 편입니다. 남들에서 관심이 있는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관심들만 많이 있고, 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의 감정 변화가 어떤지 참 둔하고 더딜 때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 저런 감수성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사용하느라고 노력한다. 라는 것도 생기는 거죠. 한 번 배우고 내가 한 번 알고 있는 걸로 평생 그 지식과 그 감수성을 가지고 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흔히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배웠던 지식, 그때 가졌던 경험들을 절대화하고 계속해서 그걸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은 뭘까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꾸준히 만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계속 갱신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생활문화 사업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측정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들 중에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내용들과 좀 연결이 됩니다. 문예술 활동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민 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뭐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역할을 찾고 그러면 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로서 좀 같이 측정되고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의 그 속살들을 좀 들여다보는 걸로 해서 그 생활문화 구체성을 묻는다라는 그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강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